8월 22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내년에 40주년을 맞는 5.18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등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5.18 기념재단이 5.18 진상규명과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해안에 올 들어 첫 적조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적조가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자치단체가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내년이면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광주시가 40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확대시키기 위해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등 5.18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80년 5월 당시 계엄사에 연행돼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광주 국군통합병원.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이곳이 5.18 민중항쟁 40주년을 앞두고 5.18과 4.19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으로 탈바꿈합니다. 내년부터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문을 열 계획인데 2,200제곱미터 면적에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문을 당하면서 김효성 광주시청 5.18 시설 담당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받았던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5.18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 옛 광주교도소 자리에도 500억 원이 투입돼 민주인권 기념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LH에 용역을 줘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광주시는 최대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세계 인권교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5.18 민중항쟁의 세계화를 위한 예산 확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0주년 5.18 기념식과 세계 인권포럼 개최, 베니스 비엔날레 5.18 특별전 개최 등 10개의 세계화 사업에 들어갈 국비 94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존의 5.18 행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진행했었던 그 정도의 행사로는 40주년에 걸맞는 의미를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5.18 40주년에 맞는 특별한 예산이 내년이면 불혹을 맞는 5.18 민중항쟁,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기 위해선 지금부터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단체들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진상규명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5.18 단체들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어제 광주 5.18 기록관에서 열린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전시회 개막식에서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부마항쟁 전개와 이후 5.18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은 각종 사료와 그림 작품을 선보입니다. 남해안에 올 들어 첫 적조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직 적조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적조가 확대될 수 있어 자치단체가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바다 너머로 검붉은 적조띠가 보입니다. 고흥에서 여수 돌산 해역에 올해 첫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7월 24일 첫 적조특보가 내렸던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늦은 시기입니다. 적조 예비주의보는 유해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m당 10개체 이상 출현할 때 발령됩니다. 적조가 의심되는 해역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유해한 적조가 다량 번식하지는 않아 물이 거무튀튀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해당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은 30개체, 적조 원인 생물인 메조디니움은 1000개체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적조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26도 내외의 해수온이 갖춰진 가운데 남풍을 타고 적조 플랑크톤이 남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적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해성 적조가 김장환 여수시 어업생산과 어장보존팀장입니다. 적조 예비주의보가 내린 겁니다. 지금은 관심 단계입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일대의 적조 동향을 집중적으로 예찰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하고 있고 혹시라도 바다 수온에 따라서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적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이달 들어 계속된 폭염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적조.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마다 적조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양식장의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발생기를 가동시키는 등 적조 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요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물빛 축제가 한창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축제라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축제 프로그램과 관련한 잡음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물빛축제 기간 매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워터라이팅 쇼입니다. 용과 로봇이 싸우는 장면이 펼쳐지고 최근 다시 이슈가 된 팝 가수의 노래도 흘러나옵니다. 10분짜리 워터쇼에 들어간 예산은 2억 7천만 원. 하지만 물빛축제를 대표하는 환상적인 쇼라는 소개가 무색하게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약간 안 어울리는 관람객입니다. 하면 보긴 한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 정도. 생뚱맞다 그럴까? 뭐 어린이들은 좋아하겠지만 그게 반응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낮이 되자 국가정원 한켠에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놀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설치된 어린이 물놀이 풀장입니다. 인근에는 5개 소화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5개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로 풀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기 이 받아주는 시간 한 8시간 정도 걸려요. 계속 아침부터 계속 받고 밑으로 빼고 받고 빼고. 저거 외에 물을 끌 수 있는 곳이 없나요? 네, 여기는 없어요.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재난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방용수를 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2달 동안 소화전의 물을 끌어다 썼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주에서야 뒤늦게 관할 소방서에 허가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물빛축제 프로그램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라 불거지자 여름철 관광객 숫자를 늘리려는 순천시가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순천 방문을 이기정 순천시 국가정원 운영과장입니다. 다른 해보다 이렇게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집중화시키고 순천만 국가정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 순천만 국가정원. 이제는 관광객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질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에 노동계 대표를 이사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광주은행 등이 추천한 이사 3명에다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노사 상생의 취지에 걸맞게 법인을 운영하려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이사진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일부 주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선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 금호고등학교 축구부가 18세 이하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금호고는 결승전에서 만난 메탄고와 연장전까지 0대0을 기록했지만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상대를 누르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조성권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조율 선수가 득점상을 차지했고 최수용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이른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협정은 어느 한쪽에 의사 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적으로 협정이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국의 파기나 유지 여부를 통보해야 할 시점이 그런데 오는 24일인데요. 통보 시점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는 또 정부가 결정을 그래서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정부는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소미아에 대한 정치권 생각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잠시 후 만나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초대 대표이사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를 거쳤고요. 본격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선임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된에 대한 또 리더십,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이 과연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과의 인터뷰 듣겠습니다.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 폭스바겐과 또 포르쉐 자동차 8종에서 배출가스가 불법으로 조작된 사실을 적발을 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이미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을 조작한 바가 있는데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서 질소 산화물이 더 많이 배출되게끔 프로그래밍을 한 사실도 드러난 겁니다. 오토타임즈 안효문 기자 연결해서 이번 배출가스 조작, 불법 조작 문제 정리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도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 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요.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일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한우 위에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은 가을 장마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유난히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한번 비가 내리면 폭우로 쏟아지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으로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전남 순창이 140mm, 장성은 110mm, 영광은 98mm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남부지방으로는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오늘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광주 32도, 목포 30도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후텁지근한 날씨가 되겠는데요. 불쾌지수까지 올라가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중반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 비보다 더 강하고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가을 장마는 폭우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막바지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 곳곳으로 출근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지나신다면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입니다. 영산간교 지점 주행차로에서 밧줄이 지금 떨어져 있어서 주행에 불편한 모습인데요.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필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7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대 고비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앞두고 있고요. 또 28일은 일본이 수출 절차 우대국 다시 말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 그리고 과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소미아 협정에 담고 있는 내용들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지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정보 교류가 아닌 정보 보호 협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하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한일 간에 정보 교류를 할 때 그 정보가 보호돼야 된다. 재산국으로 흘러가거나 잘못 관리돼가지고 악용될 때 이럴 때 그 큰 신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뭐 정보를 교류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 협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일은 이제 군사적인 거의 준동맹의 성격으로 엮이게 됩니다. 이제 상호 군사정보 교류 회의를 함으로써 네. 상시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이 군사적으로는 거의 한 나라처럼 서로 연대하는 그런 그 국가가 됐다는 이야기네요. 예, 사실 이 협정은 미국이 그 동북아 안보의 판을 짜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이후로 진행되는 걸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어김없이 일본은 우리한테 와서 정보교류 회의하자 해가지고 네네. 한미 연합으로 수집한 그 정보들을 얻어가는 정보를 네. 예, 빠짐없이 수집해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소미아 협정을 맺게 된 이유도 결국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었나요? 미국의 강력한 요구였죠. 처음엔 일본도 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가 네. 이게 이제 북한이 자꾸 미사일 발사하니까 일본 열도 안보가 급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가지고 한국에 먼저 제안을 한 건 일본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제안하진 않았고 일본이 먼저 제안을 하고 이제 다급해진 것이죠. 네. 이 협정은 그러면 언제부터 맺어서 시행이 된 거죠? 2016년 11월 24일인데 네. 이때가 참 기묘합니다. 광화문에 이제 100만 명 촛불 시위가 그 이전에 2번이 일어났고, 네. 대통령 탄핵 불과 보름 전에, 거의
정권이 산소호흡기 차고 중환자실에 가 있는 상황에서 네. 갑자기 이게 협정이 체결이 된 것이죠. 그땐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한일 관계, 특히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카드로서 우리도 이 지소미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계속 끌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그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정보를 서로 보호하고 교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지소미아 지속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이상 끌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세요? 아베 정권의 어떤 나쁜 행태 또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이제 폐기하는 건 불가피하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나쁜 행동이라는 거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그 이유를 안보상의 조치라 그랬어요. 네네.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안보 문제로 확장을 시켜온 건 다름 아니라 일본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안보상의 신뢰가 깨졌다고 파산 선고를 하는 일본에다가 군사 정보를 교류한다는 게 네. 정말로 이거 어불성설이다. 이 협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와가지고 당연히 군사 정보를 수집해 가는 건데 네. 아니 한 입으로는 안보상에 신뢰할 수 없다 그래요. 네. 또 한 입으로는 군사 정보를 달라 그러면 이건 국가의 꼴이 이건 뭐 국격이 뭐 말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협정 자체 폐기가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면 안보상의 신뢰를 서로 할 수 없으니 군사 정보 교류도 안 하겠다. 네. 이 정도 단호한 모습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지소미아를 깰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동기를 제공했죠. 네. 그리고 원래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날 우리가 지소미아 그 연장 거부를 선언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난 20일, 8월 2일 날 그 조치가 있고 지난 2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자제력과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래도 대화와 협력을 한다면 응하겠다고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더 오만해진 일본의 태도였습니다. 네. 28일 날 시행령 공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한 그 시행령을 공포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하는 것은 항상 우리고. 네. 그런데 단호한 행동을 한 번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국격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단호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24일까지입니다. 네. 시한이. 그렇죠. 24일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소미아 이 부분들을 지금 깨는 것이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부분을 저만큼 면밀하게 확인해 본 사람이 없죠. 계속 지난 20일 동안에 도대체 어떤 정보가 오고 갔는가.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 국방부 장관이건 합참의장이건 간에 그렇게 유효한 정보 제공은 없었다. 네. 일본의 뭐 정보력이 탁월하다 그러지만 기실 우리 안보에 어떤 기묘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일본에서 온 게 없다. 네. 그래서 만약에 돈 주고 정보를 사라 그러면 안 사겠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 국익이라는 걸 뭔 국익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이건 미국 눈치 보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도 요즘 동맹의 원칙을 사정없이 부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또 어떤 그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로선 감당할 수 없는 요구인데 자꾸 이 강대국의 언어로 강대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을 재단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결국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좀 더 치중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국적이 없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 된다. 네. 계속 그 강대국의 언어로 우리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약소국의 심리,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그런 어떤 비루함이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24일까지 최종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급한데요. 일부에서는 이 또 지소미아 폐기냐 재연장이냐가 아닌 제3의 방안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시기에 우리 의원님 제3의 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 일각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 협정은 놔두고 정보 교류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참 제가 보기에 공색하기 짝이 없어요. 네네. 이 협정의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일본의 나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네. 그렇게 어정쩡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부실한 정보 교류, 비정상적 협정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우는 결과지 네. 우리의 단호함을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주지 못할 바에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정쩡함이라는 건 참 공색해서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킨다고 보죠. 공색한 어정쩡함을 또 그 여당 일부에서 나온다는 것도 일부 국민들은 또 굉장히 의아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요, 의원님, 이 지소미아를 만약에 폐기하고 또 그 이후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정부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응들 방법론,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본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강해지는 길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유일한 군사협정인 지소미아에 대한 폐기를 조금 더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 소재 부품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이 시혜적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바로잡는 경제민주화가 핵심이다. 그걸 하지를 않고 일본을 이기겠다는 건 참 또 다른 어떤 재벌 편향적인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게 일본의 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의당에서는 주로 소재 부품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대기업 가치 생태 근절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대표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이 됐는데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에 선임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어떤 전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 광주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 추진단에서 활동하셨죠? 이 광주광역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발기인대 그리고 총회 출범식이 있고 했었는데 이제 왜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요. 2014년도 6월에 추진했던 도사민정 간의 입장 차원에서 사업 무산 등 우여곡절 과정에서 5년 2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의 첫 번째 사업인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출범식과 발기총회를 가졌습니다. 네. 총회에서는 자동차 공장을 운영할 합작법인 명칭을 주 강주 글로벌 모터스로 정했고요. 네. 초대 대표이사로 박광태 전 시장을 선임했습니다. 네. 이날 출범식에는 광주시 현대차 주주 지역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네. 시청 관계자들은 성황리에 치렀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자리에 노정배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야 할 윤종의 한국노총 강주본부 의장 등 참석해야 할 몇몇 사람들이 불참하여 좀 아쉬움이 남는 출범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윤종의 의장님은 강주시와 서로 소통해서 불참에 관련돼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광태 대표이사도 참석을 하셨나요, 선임된? 참석 안 하셨습니다. 네. 뭐 꼭 참석할 자리는 아니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꼭 참석해야 할 그 자리는 아니었죠. 네, 선임하는 자리니까. 네, 근데 노동계에서 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결국은 이 자동차 합작법인이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다시 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벌써부터 노동계에서 이 공장에 대해서 반발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아마 그 노동계하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협치가 잘 돼야지 상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그 부분에서 약간 서로 그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강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네. 노사정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그 관계를 갖고 중간중간에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네. 조만간에 잘 해결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신임 사장으로 이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 어떻습니까? 잘 이끌어가고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박광태 초대 대표이사는 국회의원 3선을 지냈고요. 민선 시장 2선을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지만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어서 이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강주형 일자리, 강주 글로벌 모터스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박광태 시장의 어떤 선임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강주형 일자리가 네. 워낙 중대하고 우리 청년들의 앞에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강주형 일자리가 잘 되고 바라고 있는 마음은 저나 강주 시민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꼭 성공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우려의 목소리를 다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성공의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꼭 생각해야 될 부분들, 특히 박광태 이 대표이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박광태 시장님께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강주형 일자리는 오랜 기간, 5년 동안의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해서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강주 실정에 잘 맞게 특히 또 박광태 시장님,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역 경험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포용력이라든가 두루두루 정치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네.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서포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안이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합작 투자 회사 만들고 참여하는데 광주 상공회의소도 처음엔 참여사를 밝혔는데 중간에 좀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저희들이 전하고 그랬었는데 지역의 경제계에서 좀 더 많은 도움들과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경제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경제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강주도 사실 지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공회의소와도 협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의 서로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상공회의소나 경제계 쪽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조만간에 상공회의소나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강주형 일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중대한 강주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마 협조하고 좋은 방법을 서로 소통해서 찾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갔을 때 시의회에서도 적절한 또 제동을 걸면서도 협치를 함께 해야 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회 차원에서의 앞으로 계획, 그다음에 이제 고민들은 무엇인지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박광태 시장님께서 자동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이고 또 현대차나 관계를 잘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이 관심사이고요. 네. 사실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 어저께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일단 박광태 전 시장님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부분대로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주형 일자리는 우리 강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는 하지만 뭔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혹시 잘못되는 부분이라든가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협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꼭 성공해야 될 사업입니다. 광주시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요. 함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과 포르쉐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을 그리고 이번엔 또 요소수를 조작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해외 이 자동차 이 제작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 배출가스 조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타임즈 안효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만 해도 이 디젤 자동차가 친환경적이라고 또 하고 정부에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수입차를 중심으로 디젤 세단들 이런 세단 자동차들 붐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또 디젤 자동차가 반 친환경적인 차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네, 예, 아이러니하게도 디젤차가 친환경성이 부각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디젤차 하면은 사실 예전에 그런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뭐 트럭이나 버스 떠올리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때 수입차 중심으로 디젤 세단 붐도 일고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이제 뭐 디젤차가 훨씬 더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도 보면 이런 석유나 가스를 태워서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차 중에서 디젤차가 가장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크기의 차라면 디젤차가 가솔린이나 LPG 같은 다른 내연기관 차보다 기름을 적게 태울 수 있고 또 이것은 또 반대로 효율이 좋은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라는 것과 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구온난화 이슈가 한창 있을 때는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디젤차를 놓고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 차다라면서 이런 장점이 부각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또 친환경 차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바뀐 겁니까, 인식에서? 네, 결국엔 이런 겁니다. 이제 디젤차의 장점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것이지만 또 디젤차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가솔린이나 LPG보다 어떤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출가스가 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걸러내는 작업, 그러니까 이런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배출이 되더라도 많이 걸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였었는데 결국엔 이 걸러내는 기술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쓴다든지 네. 아니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배출가스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줄이지 못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친환경차라는 인식이 또 사라지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미세먼지나 이런 걸 잘 걸러냈을 때 친환경차가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기술적으로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고 그걸 조작까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또 폭스바겐 또 포르쉐가 또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코너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네네. 요소수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환경부가 이제 최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이제 디젤차 한 1,200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요소수의 배출 부분을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를 발견해서 이제 해당 회사에 대해서 인증 취소와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 통지에다가 형사 고발 계획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네. 자동차가 이런 요소수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임의 조작 설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내에서 자체 테스트 해보았더니 일반 운전 조건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보다 이런 특정 조건에서 이 자동차들에서는 기준치의 10배 이상 질소 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디젤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이런 그 디젤 자동차들의 이 배출가스 조작이 또 시끄러웠는데 그때와 지금이 그러면 좀 약간 그 상황이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주행을 할 때 어떤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그런 일종의 장치의 작동이 있어서 소모품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된 것이고요. 네. 이제 디젤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제 2015년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번져나갔던 이른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디젤 자동차에 대한 어떤 치팅 행위였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원체 디젤차에 대한 환경 기준이 높다 보니까 이 자동차 회사들이 꼼수를 쓴 것이 뭐냐면 각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서 이 디젤차들이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받을 때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 그 차를 사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주행을 할 때는 네.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도록 정확히 말하자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덜 작동하도록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적게 작동할수록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실제 연료 효율도 상당히 높게 되고 네. 그리고 사실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많아질수록 자동차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해소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험을 볼 때는 모범 답안을 내고 네네.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차를 이용할 때는 그 답안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좀 조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통상 이야기하는 디젤 게이트였습니다. 네, 문제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볼 때 소위 말해서 검사 받을 때 낸 것과 실제로 판매한 것이 다르다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부도덕하면서 또 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굉장히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데 그런 시간상의 차이는 왜 있는 겁니까? 지금 환경부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를테면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소수 배출량을 조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차종에 따라서 2017년에서 2018년 독일 연방 자동차청에 이제 보고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자료를 입수한 시기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국내 실로로 보내서 시험도 하고 어떤 그런 지금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적발된 사례들이 실제 국내 기준과 적합한지 그리고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가 실제로 이런 장치가 적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걸렸던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린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또 이 포르쉐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하던데 이야기를 우리 기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억울할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억울하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가도 이야기 좀 네. 해주시죠.
지금 환경부와 그 이런 수입차 회사 사이에 좀 입장이 좀 갈립니다. 이를테면 환경부에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우리가 적발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국내에서 요소수 조작이 확인된 차는 이미 모두 회사 측이 환경부에 먼저 보고를 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함에 있어서 적극 협조를 해왔고 이제 실제로 리콜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준비서까지 이제 제출을 한 상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이야기냐면 잘못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인지를 한 시점에서 이미 환경부와 여러 가지 협업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협조를 많이 했는데 네. 환경부에서는 적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자수를 하고 적극 협조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치 어떤 조작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은폐한 것처럼 알려진 것 같아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아우디 코리아나 그 포르쉐 측에서는 자수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체포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환경부 입장도 조금은 다른 것이 어떤 그 협조했다, 어떤 조작 혐의를 시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서류를 제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본인들이 어떤 요소수 조작을 뭐 시인했다든지 뭐 결함을 고치겠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요소수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확인이 된 것이 맞고요. 실험을 통해서. 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이제 보조를 한다든지 서류를 제출하든지 이런 부분이 꽤 빨리 된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행위를 가지고서 실제로 조작 혐의를 국내에서 시인을 했다 혹은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디젤의 이 문제, 우리 기자님을 통해서 좀 상황이 잘 정리고 그리고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안효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북권 소식 정리입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영광군 하면 영광 모신잎 송편 굉장히 유명한데 관광체험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 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관련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지난 14일에요.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지역 내 떡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 모신잎 송편 관광 체험특구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특구 계획안에 따르면 영광, 백수, 법성면 및 모신잎 송편 제조업체 소재지 등의 약 110만 평형에 2023년까지 5년간 사업비 총 294억 원 규모의 13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군은 이를 통해서 재배, 가공, 판매를 결합한 융복합 컬러 관광체계 구축을 하고 떡을 테마로 한 체험 그리고 관광 거점 조성을 하고요. 대외적인 가치를 높임과 함께 1, 2,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모신잎 송편 산업의 발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0만 제곱미터 정도 된다. 상당히 넓은 땅에다 이런 대규모 지금 관광 인프라 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핵심 사업이 5세 고감 관광 인프라 분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가장 핵심 사업이 이제 백수 해양 관광지 뒤편에 이제 그 백수 대신 이론에 조성하는 43만 제곱평방미터에 183억 원을 투입한 5세 고감 관광 인프라 분야입니다. 근데 이 분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와 겸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포토 캠핑존과 야간 경관 시설을 갖춘 모시밭 그리고 이제 소규모 테마 쉼터 그리고 랜드마크를 갖춘 모식길 그리고 판매와 체험을 갖춘 전시 학습관 그리고 또 체험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모신잎 송편 명인 육성 명품 선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찾아가 뵙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또 인프라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신잎 송편 융복합 관광 사업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신잎을 통해서 융복합 상품을 개발을 하고 스타 기업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 저장 시설, 홍보 체험관 그리고 또 영광 모시 빵
떡, 술, 뭐 이렇게 6차 산업화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증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요. 품질 관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하고 또 여기에 뭐 관광 해설사 등을 또 포함을 해서 다양하게 법인 활성화 등 이런 쪽에도 돈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쪽을 디지털화하는 사업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화와 이 상시 소통하는 SNS 기능 등 이런 부분을 총 포함을 해서 이런 사업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광 하면이 법성포 중심으로 굴비가 또 이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모순잎 송편을 가지고 관광 그리고 또 이 판매까지 연계시켜서 좀 대표 상품으로 키우겠다는 영광군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특히 그게 특히 이제 요즘 색깔을 상당히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색 오감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시각적인 걸 좀 더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평읍내 일부 구간의 또 가로수에 대해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평군에서는 이제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한평읍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 식재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평군에서는 그 한평 학다리고 구간에 식재한 가로수를 이제 희화나무라고 그 나무를 해서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 희화나무가 이제 당시에는 조금 선비 정신과 좀 맞는 이제 고고함을 지녔다 이래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희화나무를 이렇게 식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희화나무가 좀 속성수가 빨리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막 상당히 가지가 막 옆으로 많이 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도로를 점령을 하고 있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입이 떨어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로 좀 적합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바이러스로 인한 뭐 병이 발생을 해서 또 거기 아까 말했던 이제 강풍 등이 또 쉽게 부러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나 일반 가옥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또 이 무성한 가지로 인해서 상가 간판 같은 부분도 좀 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희화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고고함과 선비 정신을 담고 있는 희화나무 이 어떤 그 의미는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크고 성장하고 보니까 이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정말 여러 가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도로변 이제 경관 구성과 주민들의 안전 및 가옥 차량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희화나무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 도로 여건에 적합한 다른 수종을 교체를 좀 한번 해볼까 이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희화나무가 좀 병에 걸려 한번 혹병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감염이 되면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이쪽에서 군에서 상당히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는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가로수 교체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내 도로 여건하고 이제 가로 경관수 여러 수종을 선택을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잔류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예, 요즘 농특산물에 대해서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 부분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보성군에서는 2009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도내에서 안전성 분석실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보성군을 포함을 해서 한 3곳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안전성 분석실에서는 전문 인력 2명을 배치해가지고 잔류 농약 종금속 분석을 위해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이런 것을 비롯한 세 종의 주요 분석 장치를 활용해서 분석 정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성 녹차 군수 품질 인증 제품인 잔류 농약 분석 38점을 포함을 해가지고 총 476점을 분석 제공을 했고요. 연말까지 총 600점을 보성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안정성이 이렇게 확립이 되면 아무래도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소비자들이 이런 안전한 부분들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 특산물을 먹는다는 건 소비자한테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첨단의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보훈병원 후문에서 롯데마트 양구간으로 가장자리 차로의 도로가 비 때문에 침수가 됐습니다. 승용차는 가급적 1차로와 2차로로 통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필문대로 교육대학교에서 서방 사거리 방향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광주 중심에 골드 클래스가 옵니다.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함이 있는 곳, 골드 클래스.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행복 위의 지은집 화정 골드 클래스 062-227-2278 보강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8월 오픈 예정.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최상혁,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 PD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사 배종문입니다. 음식은 첫 번째 눈으로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곳이 아니라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고자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간단하지만 맛있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웠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어렵다고 The Simple But Delicious가 저는 제 요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외식업계에 제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광주 MBC는 인생 코스를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무등산 사랑환경대학이 제49기 무등산 해설사 기본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무등산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유적, 지질, 무돌길 탐구에 대한 이론과 야외 실무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료생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무등산 사랑운동, 해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광주 전화 5282-1187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광주 MBC,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광주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